반갑습니다. 한국 문화 정체성의 위기, 외래적 요인이 쌓여왔다. 역사적으로 세 갈래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크게 보면 이제 중국, 일본, 미국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케이스인 가장 오래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막연하게 들렸을 수도 있고, 또 워낙 이 내용이 사실 많은 것이어서 역시 그걸로 끝내기는 좀 허전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 위기의 한 요인인 중국적 요인에 관해서 몇 가지를 좀 덧보태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꼭대기 시기를 먼저 올라가 보기로 하죠. 여러분 이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20년 정도 될 겁니다.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게 가만히 있어봐라. 이거 잠깐 이게 죄송합니다. 이거 찾아봐야 되겠네. 동북공정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공적으로 47개인가? 이 민족이 구성되어 있죠. 그 중에 소수민족들의 문제를 부드럽게 해결하고자 하는, 그들 표현에서 볼 땐 그렇죠. 원활하게 해결을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중국 속에 있는 이민족 간의 갈등을 최소화한다. 중국 정신을 보다 강화하고 드높인다. 역사적 정통성을 새롭게 확립한다. 이런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서북공정, 서남공정 이런 건 사실상 완성을 했어요. 티베트, 장족, 그 서쪽 다수의 소수민족들의 생활 관습, 역사, 문화적인 유산들, 이런 것들을 사실상 폐허화시키는 작업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다른 한편으로는 복지정책을 많이 쓰고 주택 건설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 소수민족들의 생활의 안정은 분명히 도모했습니다만, 크게 볼 때 새롭게 일어나는 중국의 대국주의, 그러니까 G2로서 미국을 딛고 이제 G1으로 세계 최대의 강국으로 올라서겠다는 야심찬 기획이 사실은 수십 년 전부터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제국주의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다른 민족들을 지배하고 또 거기로부터 여러 이익을 따내오는 그런 정치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제국주의라고 하더라도 미국이나 프랑스, 스페인 가령 이런 유럽, 아메리카 쪽에 비해서는 중국적 제국주의는 한 색깔은 좀 다릅니다. 미국은 대충 인권, 평화, 환경 이런 걸 이제 주 캐치프레이즈, 모토워드로, 키워드로 달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석유라든지 금융자본의 이익증식이나 보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경제적 이익과 권리를 확보하겠다. 미국의 경제적 강대성을 계속 유지하겠다, 확대하겠다. 이런 것이 이제 기본 바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중국도 그걸 배제할 수는 없죠. 지금 세계 인구에서 중국의 제품을 쓰지 않고는 한 달을 견디지 못하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의 일부 오지 지역을 빼놓고 나면 중국인들이 만든 것을 먹고 잡고 입고 하는 데에서 쓰지 않는 족속은 거의 없죠. 하여튼 그런데 중국은 예전 조공무역에서도 그랬습니다만 꼭히 경제적 이익을 철저하게 추구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명나라 시기에 1600년 될 텐데요. 아니 1500년 될 겁니다. 정화라고 하는 이 해군 제독이 세계를 큰 무역함을 이끌고 돌아다닌 적이 있는데 거대한 배에다가 방대한 물자를 싣고 다니면서 각 나라의 공식 사절로 인사를 하고 말하자면 그 당시 세계 문명에서 선진급을 유지했던 중국의 물품들을 선물하고 그래서 중국을 대외에 알리는 일을 했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국의 대외 관계는 그 눈앞에 경제적인 자학은 꼭 작지만은 않죠. 현재 미국을 볼 때. 미국 FDA 같은 거는 사실 전반적으로 뭐 그런 경제 이익의 추구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중국의 제국주의는 예전부터 일단 타민족, 타국가의 환심을 사는 것, 그것이 사실상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이익에 장기적으로는 보탬이 된다 하는 물론 철저한 계산 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일단 그 소비재 물품을 대주고 뭐 선심 쓰고 교과서 대주고 하는 이런 비교적 작은 것들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건 일단 그 지역 사람들이 존중하는 것을 존중해주는 그런 방식의 대외적인 우호 관계를 중국은 꽤 추구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화 세계는 무역에서는 손실을 보더라도 가령 고려에서 또는 조선에서 인삼을 가령 한 톤을 보냈다 하면 거기서 비단을 수백 피를 준다 하는 식으로 해서 시가로 따졌을 때는 중국 쪽이 손해보더라도 그런 평화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일종의 제국주의를 중국은 끊임없이 사실은 추구해 왔는데 그것이 이제 동북공정, 동남공정, 서북공정 이런 걸로 해서 지금까지 소수민족 문제를 중화 중심의 대단합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큰 정치문화 기획이죠. 그런 거를 진행해왔고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요. 가령 우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에 속하는 주몽, 고주몽, 동명성왕이죠. 우리 동쪽 세계를 밝힌 거룩한 임금, 주몽입니다. 근데 이 고주몽이 지금 고구려 초기 유적 쪽으로 가면 거대한 조각들, 시설물들이 들어서면서 고주몽은 고대 중국의 변방의 추장 정도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 악마의 깃발, 그 도깨비 형상의 인물이 있는데 그게 치우입니다. 이는 주몽보다 훨씬 앞선 인물이고 사실 역사적 인물이기도 하지만 지금 전설 신화적인 인물 쪽으로 더 가깝죠. 단군조선 시대의 인물입니다. 이 치우가 중국사에서는
삼황오제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맨 꼭대기, 아니 맨 밑에, 그러니까 복희, 복희, 신농, 황제 이 셋을 삼황이라고 하고요. 요, 순, 우, 탕, 그리고 문무. 문무는 둘이지만 합쳐서 하나라고 합니다. 그걸 오제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가운데 있는 게 말하자면 황제인데요. 이 황제를 싹 빼고 복희와 신농 그리고 치우를 중국인들은 현재의 중국족 범중화족입니다. 중화족 또는 화하족이죠. 이 화하족의 3대 시조라고 합니다. 조선이 단군 성조의 자손, 배달민족의 첫 임금으로 숭앙되는 것처럼 중국에서는 복희, 신농, 치우를 맨 꼭대기의 임금으로 혈통의 조상으로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은 최근의 작품입니다. 21세기에 들어왔어요. 동북공정에 자신감을 얻은 중국이 범조선, 그러니까 조선, 부여, 고구려의 이 한민족의 전통을 중국에 예속시키는 작업을 하면서 단군이라는 이름은 워낙 또렷하게 조선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단군과 병렬될 만한 인물인 조선 상고시대 인물 치우를 자신들의 전설시대의 인물들과 사실상 동시대 인물이기 때문에 병렬해서 3대 조상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전설적인 역사 기록으로 보면 그렇죠. 복희는 주역의 탈괴를 처음 그린 사람입니다. 신농은 이제 농과의 약, 그러니까 약과 이 음식에서 인간 세계를 풍요롭게 한 사람이죠. 근데 신농이 장악력을 잃고 황제와 끊임없이 다툼질 하다가 결국 황제에게 패퇴하고 황제가 새로 등극하게 되는데 이 두 중국 황제와 치우는 끊임없이 전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오랜 전쟁 속에서 신농은 번번이 패퇴하고 이 신농에게 쿠데타를 일으킨 황제가 치우와의 접전에서 결국은 이깁니다. 약간 비겁한 방식이긴 한데요. 하여간 이 치우는 중국의 역사에서 그 뒤에도 끊임없이 숭앙됩니다. 작게는 아주 징그러운 벌레로 묘사되기도 하고 또 한나라 시조 유방이 한 고조가 등극할 때 말하자면 즉위식의 제사 행사에서 치우를 받들어 모셨어요. 전쟁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신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신인 치우는 당나라 때까지 그 뒤에도 계속이 됐을 겁니다만 중국의 천문지에 남아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전차 부대 별자리입니다. 거대한 치우좌는 카시오페아 같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큰 곰자리 같은 그런 거대한 성좌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 중시되는 것이긴 한데
그게 중국을 끊임없이 괴롭힌 동쪽 수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자신들의 조상으로 바꿔버림으로 해서 그 갈등을 싹 없애버린 겁니다. 그 이때 갈석산이라고 하는 게 뭐 지금도 그 산 이름은 남아 있습니다만 서경에도 이미 갈석산은 나오는데 이 갈석산이라는 게 지금 대체로 길림성 지역일 텐데요. 이 요하의 동북쪽 그리고 송화강의 남쪽 흑룡강성의 서쪽 대충 이 한반도로 봤을 때의 북쪽 지역은 이제 단군 조선 시대 이래에 사실 조선 시대 조선족들의 무대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역사에서 특히 연속극이 왜곡시켜서 지금 잘못 알려져 있는 것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한 10년 됐나? 10년 좀 덜 됐겠네. 고주몽이라는 연속극을 본 사람들이 물론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역사 왜곡이 여러 가지가 심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령 해모수라는 신화적인 인물을 아주 격화시킨 것이 하나 있고 그 해모수는 사실은 우리 신화에서는 하늘의 아들, 말하자면 단군의 아버지인 그 환웅과 같은 성격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속곡에서는 아주 자그맣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역사 왜곡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약간 옆길로 갔는데 내가 잠깐 주제를 까먹어버렸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하 동쪽 북쪽 그 송화강 이 흑룡강성 하되 이게 이제 이게 범조선족의 상고시대의 무대였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이제 갈석산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길림성 지역에 있는 갈석산, 이 갈석산 이야기 하다가 옆으로 살짝 빠졌습니다. 갈석산이 동북아 상고사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 되는데 그게 왜냐? 철의 산지입니다. 철. 석기시대에서 청동기로 넘어오고 청동기가 다시 철기시대로 되면서 이제 고대 국가가 강성해집니다. 말하자면 상징적인 지배, 서양식으로 말해서 그러니까 종교적인 지배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 정치적인 지배를 하는 임금이 제대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고대사의 맥락에서 중앙 권력이 인민의 삶을 보다 광범하게 효율적으로 지배하는 시대가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것은 말하자면 경제적 생산이 유휴 인구를 노동에 종사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인구를 기를 수 있는 시기까지 왔다는 걸 의미하는데 그렇게 생산력이 발전하게 되는 가장 기본이 뭐냐? 문명 시기 구분에서 철기 시대에 들어왔을 때입니다. 철기는 다른 어떤 가령 나무 토막, 돌멩이, 흙으로 구운 것 이런 그릇이나 무기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강하고 깨지지 않고 오래 갑니다. 그래서 농사나 전투, 이 고대 사회의 양대, 이 부족 민족 국가의 양대 과업은 농업 생산을 증대시키는 것하고 전투력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이 농업 생산과 전쟁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 것이 문명사에서의 철기의 등장인 겁니다. 그런데 이 동북아 지역에서 철기가 가장 먼저 생산되고 응용이 된 것이 바로 요동, 북, 흑룡강성, 서남, 송화강
유역 지역의 조선족 무대에서였다는 겁니다. 아까 고주몽이라는 그 역사 극에서 왜곡시킨 거의 핵심이 뭐냐? 아까 내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거기에는 부여의 유민들이 한이라고 하는 당시 중국 왕조로부터 강인한 무기를 얻기 위해서 철로 된 무기를 생산해내는 법을 알아내는 것. 그것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시켜서 거기에 성공하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바로 그게 왜곡이라는 겁니다. 철기 문화는 중국에서 도입된 것이 아니고 조선사 자체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아무리 늦게 잡아도 한국사에서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오는 것은 BC 5세기입니다. 그러니까 BC 4세기 맹자가 태어나기 이전 시대, 그때부터 이미 조선은 철기 시대에 들어갔던 겁니다. 단군 조선이 신화의 형태로 나오지만 그건 바로 한국사에서 청동기가 시작됐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국가는, 이건 철칙입니다. 역사에서는 국가가 제대로 된 계급사회를 이루고 제대로 된 지배권을 행사하는 임금이 등장한다 하는 것, 그것은 문명사에서 청동기로의 돌입을 뜻합니다. 청동기로의 진입. 석기 시대에는 시족 부족 정도의 이 사회 형태가 있지, 국가라는 거대한 규모의 이 통합적인 체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청동기 시대에 들어온 것, 그것이 언제인지 우리는 현재는 확정할 수 없지만 신화로 보면 BC 24세기인 것이고, 대체로 지금 최근에 뉴스에 등장했던 김정배 같은 고대사, 상고시대 역사를 전공한 한국 역사학의 성과로 보면 아무리 늦어도 BC 9세기, 즉 BC 80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기에 로물루스 형제가 신화적인 인물이 로마의 초기 형태를 건설했다고 하는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단군 신화로 해서 알 수 있는 청동기형 국가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적어도 역사의 영역에서는 그 역사의 과학적인 맥락에서 현재 밝혀져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한국의 역사에서 철기 문화의 도래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사 자체 내에서 발전한 결과인 것입니다. 내친구에 말하자면 청동기 시대의 많은 유물들, 지금 6세기, 7세기라고 한참 내려놓고 있는데요. 고구려에서 신라에 이르는 그 삼국시대 유물 중에 이게 대충 6세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게 왜냐? 일본사에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한국 역사 전공자들은 사실은 문맹입니다. 거의. 그냥 일본 애들이 한 걸 그대로 베껴 쓰고 있는 것인데, 칼, 방패, 거울, 모든 청동기 시대 유물을 방사능 연대 측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몇백 년씩 거슬러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일본은 6, 7세기 되어서야 신화 시대가 시작할 정도로 역사가 얕은 나라입니다. 일본 애들이 조선사에 대해서 진해보다 앞섰다는 걸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 획책을 합니다만 그건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본 편에서. 그래서 한국사의 연대를 자꾸 낮추고자 하는데 실은 한국의 철기 문화가 매우 앞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철기 문화 때문에 중국 측에서는 치우를 상반신이 온몸이 쇠로 덮여 있어갖고 칼로 찔러도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철 투구를 쓰고 철제 칼을 썼기 때문에 그 신식 무기가 중국 군대가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번번이 패퇴하다가 왜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거를 던져가지고 활동을 못하게 해가지고 무력이 센 사람,
무력이 높은 사람을 생포하는 방법이 있죠. 그걸로 해서 황제가 황제가 치우를 이겼다. 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약간 그런데 지금 아까 핵심은 그렇습니다. 중국이 동북공정의 막바지 즈음해서 단군과 등급의 인물인 치우, 그의 후소편 인물인 고주몽, 이런 것들을 다 조선사의 주요한 꼭대기 언저리의 인물들을 중국 쪽에 편입을 시켜가지고 심지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까지 규정함으로 해서 한국사의 흔적을 많이 지우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애들이 36년간 강제 통치를 한 것처럼 노골적인 지배는 분명히 아니죠. 그러나 지나간 역사라고 하더라도 강탈하는 것은 강탈입니다. 도둑질은 도둑질입니다. 이거는 협박을 해서 가져간 강도질하고는 좀 다르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학문적인 예술적인 이 술수를 통해서 남의 역사를 자기 것으로 체제를 해버린 거예요. 이 점에서는 분명히 문화유산의 비정상적인 수용, 그걸 영어로 말하자면 exploitation이 될 겁니다. 수용, 달리 말하면 자기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삼는다. 그것이 exploitation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중국이 이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우호적인 제스처를 통해서 그 흔적을 마모시키고 없애가는 그런 일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맨 앞줄에 서 있을 정도의, 그러니까 1급 지성 학자들은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사회공학원의 주요한 원로들, 70대 인사들 같은 경우라면 동북공정이 부당하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청동기와 철기시대 초기에 조선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하는 걸 사실 인정합니다. 심지어 주얼레라고 하는 중국 공산당 정부의 양대 인물 아닙니까? 모택동과 함께. 주얼레가 공식 석상에서 역대 문화교류를 통해서 중국이 조선에서 입은 은혜를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하여튼 그러하고 이제 옛날 이야기를 일단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신화 시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한국 사회의 원류 시점의 여러 일들을 중국인들이 최근에 와서, 최근 20년밖에 안 되는 최근의 짧은 기간 동안에 대대적인 히스토리 역사가 아니라 대규모의 공정이죠. 대규모의 여러 사업을 통해서 중국 것으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설명 없이 유사한 사례 두 가지만 예를 들죠. 인도의 역사에 대해서 영국은 그 고대사를 깎아서 없애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아리안족이 인도를 장악하기 이전까지의 드라비다족이 지배했던 인도 문화는 지금 없었다. 먼저 이런 식으로 상고시대의 걸 자꾸 깨버리고 BC 한 2000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인도의 역사에서 꼭대기 부분을 지우고 BC 한 6, 7세기 쪽으로 팍 내려와 버립니다. 심지어 BC 2세기까지로 내려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본 애들도 그럽니다. 인도의 역사에 대해서 BC 2, 3세기까지가 꼭대기인 것처럼 깎아내리는 일을 많이 했죠. 스페인은 아메리카를 정복하면서 그 이전에 있었던 멕시코나 남미 여러 족속들의 경배 대상들, 종교적인 유적들, 유물들, 관습들을 철저하게 깨부수고 그것을 파괴한 위에, 그러니까 과거 역사적인 성전 위에 가톨릭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 이런 식의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우리가 언젠가는 물론 되찾아야 합니다. 동북공정으로 해서 현재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의 옛시대의 역사를 되찾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한국 관광객들이 못 모르고 중국 문화의 위대성, 규모의 굉대성 이런 거에 감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그럴 시기가 아닙니다. 중국 습근평 시진핑의 아주 여유로운 그 미소, 우호적인 제스처 속엔 역시 한국사에 대해서 중국 것으로 수용해내고자 하는 거대한 문화기획이 있다 하는 걸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많이 내려와서 이야기를 하나 하죠. 아까 이야기한 정묘호란. 정묘호란은 1623년이고요. 그보다가 13년 뒤에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꺼져가는 명나라와 대립하는 신흥 중국 세력이었던 만주족이 이제 중국 대륙을 거의 평정해 가면서 한국, 조선에 대해서 역시 우호, 수호를 요구해 왔죠. 평화적으로 요청해 온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몇 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여진족, 말갈족, 흉노, 거란족 이런 족들은 사실상 범조선족과 4촌, 6촌, 8촌 정도의 관계에 있습니다. 중국과는 거리가 분명히 있고 조선과는 비교적 가까운 문화적인 혈통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누르하치 쪽도 의식하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사촌과 같은 관계이므로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고 명나라가 완전히 멸망되기 이전에는 명청의 대립관계 속에서 조선이 중립을 지켜주기를 요구했었습니다. 청나라의 우군으로 동참해라가 아니었어요. 이에 대해서 이제 명나라는 임진란 때 조선을 구원하고자 원병을 보내기도 했으니까 이 신하국으로서 정주국 명나라를 위해서 우호군을 보내라 해서 요구를 해왔어요. 그래서 조선에서 이제 군대를 파견하기도 하는데 이게 광해군 때입니다. 임금이. 근데 파견했는데 이제 임경업 같은 장수가 장수지만 그냥 단순 무인은 아니었습니다. 무장이지만 전략에도 아주 밝은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당시 문신들이 막 찌그락짜그락 다툴 때 그러니까 이 척화파 그러니까 화의를 거부하고 청나라와 대립해 나가서 자주성을 지켜내야 한다 하는 파와 화의파, 강화파 그러니까 평화 관계를 돈독하게 성립시키는 것이 좋다는 파, 뭐 이런 걸로 갈라졌는데, 물론 그들 나름대로는 매우 성실한 그 이념이나 신념의 대립이었습니다만, 거기서 가령 우리는 역사적으로 척화파, 청나라와 대립하고자 했던 목숨을 바쳐서 절개를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은 진짜 충신이고, 청나라와 화의를 함으로 해서 평화를 추구하자라고 했던 쪽은 비열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만 평해서는 안 될 겁니다. 하여간 여기서 일단 요걸 끝내고요. 아니 거기 한마디만 더 하고 지나가죠. 나는 그 여러 곳에서 아주 여러 번 이야기한 것인데 인조 반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선의 역사에서, 조선 572년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나는 인조 반정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 이야기는 따로 언젠가 해야 될 겁니다. 하여간 이제 이 청나라와 양대, 우리가 보통 호란이라고 부르는 이 전쟁을 겪고 나서 조선은 청나라에 대해서 이제 형제국, 옛날에 명나라에 대해서 신하국의 지위로 스스로의 지위를 낮췄던 것처럼 이제 아우나라로서의 지위를 감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외교 사절을 왔다 갔다 하는 그 관계는 물론 유지가 됐죠. 근데 이제 이 청나라는 만주족이 주인공이 됐지만 결국 중국의 대륙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가 만주족이 중화화했어요. 결국 공자를 배우게 되고 유가를 학습하게 되고 유가적 통치술을 배우고 그래서 심지어 황제들이 유학적인 학식, 교양을 익히고 그리고 중화적인 문화유산을 대규모로 재정리하는 작업에 착수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선과 청나라의 관계는 경제교류와 함께 문화교류를 왕성하게 하게 되는데 예전부터 한중관계에서는 필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품들을 주고받고 하기도 했고요. 음악 연주도 하고. 근데 이제 그래서 가령 여기에 그 한림직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그 홍문관, 예문관, 성균관 이런 학문 관직을 가진 사람들이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자리에는 많이 동원되곤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문화 교류에서 한국인들의 문학, 학문, 작품들을 접하기를 원하는데 때로 누구 퇴계 선생의 문집을 가령 좀 보고 싶다. 그런 이런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 정부 당국이 조금 곤혹스러워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건 왜냐? 연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조선은 명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그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로서의 체신을 지킨 숭정제 시대의 연호, 그 뒤에 만력이라는 게 더 있었지만 숭정시대의 것을 고수하면서 계속 숭정이란 연호로 우리 연대를 표기했습니다. 이 연호에 대해서 또 재밌는 사건이 최근에 있었죠. 한 10년 됐는데 세종 시기에 만들어진 치국이 같은 정교한 그 과학 발명품에 대해서 이게 유네스코가 처리하면서 사실 중요한 문화유산 아닙니까? 가령 금속 활자도 세계 최초가 한국의 것이고 나침판도 사실 한국이 최초일 겁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중국 것이다. 한국 독자적인 작품이 아니다라는 엉뚱한 해석을 내놓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냐? 치국이 같은 거에 그 당시 중국 연호로 제작 연도를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뭐 홍무 24년 가령 이런 식으로 썼다 이거예요. 뭐 지금 그 이 시대가 다릅니다. 이건 저 태종 때 올라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중국 연호를 썼으니 이것 중국 쪽 칙령으로 만들 거거나 중국인들이 와서 만들어 주고 가는 거거나 이런 것이지 조선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서양인들로 볼 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한국 사회 선행 형태의 나라라면
그 당시 한국적인 연호를 썼어야 될 거 아니냐. 왜 근데 중국 연호를 썼냐. 그러니까 중국 작품이지.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사실 약간만 넓게 보면 거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 애들 지금 다 서기 쓰지 않습니까? 그 이전 로마 황제 연호를 썼습니다. 지금 일본 애들은 뭐 그 소화 이전에, 소화 이후에 지금 뭐 성평이라는 연호를 쓰기도 하고 합니다만,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섬나라라서 진해 연호를 계속 썼는데, 물론 한국에서도 고려에서도 그렇고 고려 백제 신라 고려에서 독자적인 연호를 쓴 시기가 몇 년씩 있습니다. 몇 년씩. 근데 왕조 전체를 지속적으로 독자적인 연호를 쓰지 않았죠. 하여튼 그래서 청국이가 중국 거다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여간 다시 청나라와의 관계로 돌아가서 조선 사람들은 일단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면서 곧바로 자손과 제자들이 하는 작업이 그 죽은 사람의 문집을 편찬하는 것인데요. 연보와 행장을 작성하는 일부터 해서 쫙 그 작품들을 다 모아내는 것인데, 그 작품의 주요한 경우에는 그 필자 자신이 자기가 쓴 연, 월, 일을 적습니다. 적어도 연 정도는 적는단 말이죠. 그때 숭정 몇 년 이렇게 합니다. 숭정 제3갑자 뭐쩌고. 그러니까 이미 멸망해버린 중국 명나라의 마지막, 사실 정확히는 마지막이 아닌데 하여튼 마지막 연호로 해서 조선 현실의 시점을 표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그 당시 중국에서는 뭐 권력인이 하는 그러니까 청나라 새로운 왕조의 독자적인 연호들이 계속 쓰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나라 사신들이 왔을 때 볼 때 현재 중국의 주인공인 청나라의 연호를 쓰지 않고 멸망해버린, 지네가 멸망시켜버린 명나라의 연호를 쓴다. 이거 일종의 반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바로 보지 않게 하려고 하는 좀 여러 내밀한 작업들도 있고 하여튼 이랬어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17세기 이후에 병자호란의 수치를 당한 이후부터 현실적으로는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해서 청나라와 잘 지내긴 하는데 문화적으로 정치 정통성에서는 명나라의 정통성을 계속 고수하고 있고, 조선이 명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조선이 유일한 인류 세계 속에서 유일한 문화민족이다. 정통성을 가진, 윤리를 아는, 인간다움을 지키는 유일한 사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명의 연호를 쓰고 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이 이중 플레이를 조선이 계속했는데,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이 조선 17세기 이후 조선 조정과 학자 문인들의 이 행태가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평가되느냐 하는 겁니다. 아까 치국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연호를 쓰는 것은 그 해당 연호의 주인공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이제 그렇게 볼 때 조선시대 가령 송시열 같은 사람들, 그 이후에 한 조선 멸망 시기까지 다 그랬어요. 이 숭정이라는 연호를 계속 몇백 년 지나서도 60년 지나면 숭정 제2 갑자년 가령 이런 식으로 썼다 이거죠. 그만큼 멸망해버린, 망해버린 중화 왕조를 지지하면서 현실적으로 강성한 오랑캐 왕조인 청나라를 배격한다 하는 매우 공상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아주 지독한 모화주의자다. 현실적으로 없어져 버린 귀신, 중국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이런 평가를 사실 하기도 하죠. 모든 학문 예술 작품이 정치적 행위까지도
공식적으로는 어쨌건 명나라 인원을 쓰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19세기 말에 가면 대충 1868년, 71년 이 두 차례 병인 심리 양요가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와 미국에 군함이 쳐들어오는 뭐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서양 유럽 아메리카 세력이 제국주의의 군대를 몰고 와서 조선을 침략하고자 하는데, 그때 이 조정이나 제야 지식인들까지 보이는 반응이 여러 가지였지만 일단 주조는 저항, 거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업 교역이건, 그러니까 무역이건 문화 교류이건 우리는 짐승과 같은 존재인 양이들과 귀신들, 양귀라고도 그랬습니다. 인간이 못 되는 이 귀신 나부랭이들하고는 우리는 교류하지 않는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이항로 같은 이 척화, 조선 말기 척화 정신의 대표, 그러니까 서양 귀신들과의 우호관계를 거부한다 하는 이 정신을 대표해서 결국 척사위정운동, 그리고 나중에 일본에 대해서 의병 전쟁까지 일으키는 세력이 됩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강력하게 위기의식을 느꼈는데 그 두 가지 레벨이 함께 있었어요. 조선이라는 현실 국가가 멸망, 존폐 위기에 처해 있다 하는 것 하나, 그리고 길게는 수천 년, 짧게 보면 조선 건국부터 400여 년 지속되어 온 중화의 정통문화, 공자 이래의 인간문화, 인륜의 문화, 짐승과는 분명히 다른 사람으로서의 도덕성을 지키는 문화, 나만 혼자 살겠다가 아니라 이웃과 우리 족속 전체가 함께 잘 살겠다는 이 공동의 윤리문화, 이것이 위기에 처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항로 같은 사람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제2의 문제다. 중화 문화가 없어지는 것이 가장 긴박한 문제다 이랬어요. 이것도 물론 모화정신입니다. 중국 이미 죽어져 버린, 귀신이 다 되어버린, 묘 속에 들어가 버린 과거의 중국 문화유산에 목매달아 나름대로 체면을 지키는 그런 조선 자주정신이 아니라 모화주의다라고, 중국 숭배주의자다 이 말이죠. 그런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아닌 겁니다. 아직 실체를 몰랐던 지금 프랑스나 미국 같은 그 양귀들의 세력만이 아니라 그 당시까지 사실 몇백 년간 그 강대함을 직접 봐왔던 청나라에 대해서까지도 꿋꿋하게 명나라와의 관계를 지키면서, 정치적 절개를 지키면서 숙명이라는 연호를 써왔단 말입니다. 그만큼 청나라는 이래가 현실적으로 군대로서는 조선을 지배하지만 우리 조선 사람들은 기계에서는, 정신에서는, 도덕적 규범에서는 얘네를 따라가지 않아. 우린 중화의 정통성을 지키는 민족이고 명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유일한 문화적 속은 조선밖에 없어. 라는 긍지를 보존 유지해왔던 겁니다. 이 문화적인 자존심, 그것이 정치적인 관계에서의 모화 내지 사대주의와 동시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그 정치 행태, 외교 행태를 놓고 이 명의 귀신에 아부하는 뼈 없는 쓸개 빠진 모화주의, 사대주의다라고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인류를 구제할 유일한 희망의 보루, 조선, 인간다움을 지키는 하늘과 자연이 낸 인류 중에 가장 인간다운 사회를 이룩하고 있는 조선의 자존심을 현실 국가의 형태 속에서 지키고자 하는 그 강렬한 의지가 있었다 하는 걸 우리는 동시에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정신을 우리 오늘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동북공정으로 단군, 치우, 고주몽을 중국이 잡아먹고 있지만,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일본 애들이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를 한국사를 찢고 쪼개고
밟아버리고 해서 뭉개가지고 없애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역사의 진실은 분명히 살아 숨쉬고 있고 그것이 온전하게 햇볕 아래에서 숨쉴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건 후손으로서의 책무이고 인류의 미래를 밝게 하기 위한 한국인들로서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자존심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조그만 국수주의적인 무슨 체면처리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북아의 문화 역사는 21세기 인류 문명을 새롭게 일으키는데 주요한 초석이 될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 요소가 어떤 것이 될 것이냐 하는 건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고고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고요. 오늘 여기서는 중국적 요소가 우리의 정신을 마모시켜 왔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게 일방적으로 휩쓸려 들어가지만은 아니하였다. 그리고 조선정신, 한국적 기계를 지키고자 나름대로 노력했고 그 유산이 우리의 피 속에 뼈 속에 남아있다. 그거를 상기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내 이야기의 목적이고요. 그걸로 해서 오늘 이야기는 일단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은 다른 제목으로 한국 문화 정체성의 위기 시기가 도래하게 된 역사적인 요인들, 큰 물결들 중에서 두 번째 흐름, 일본과의 관계에 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짧으면 4, 50분에 끝나겠지만 아마도 이것 한 두세 차례, 그러니까 50분짜리, 60분짜리 한 두 번 정도는 그 시간을 소요해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하간 고맙습니다.